잘 들려요? 예. 저는 여러분들을 봐야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좀 많이 피곤해 보이죠? 예. 사실 그동안에, 겨울 동안에 제 몸을 혹사를 좀 많이 시켰어요. 원래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자꾸 커진다고. 여러분들은 이제 대리점장이고 하니까 이쪽 산에 돌아가는 좀 내막을 아시면 체계적으로 좀 설명을 조금 드리고 교육에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협조를 좀 많이 해주신 덕으로 지금 공장이 예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길어야 한 달 이내에 모든 공사가 끝날 거예요. 그래서 저온 창고는 지금 완전히 완성이 됐고, 내가 늘 얘기하듯이 지금 철분제 맞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먹는 철분제하고 심연정하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이제 확장하고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공장이 한 3배 정도 이렇게 확장시키면서 요즘은 해상 기준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올 수리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수리를 하느라고 그 주변이 지금 어수선하고 이런데 거의 지금 이제 기계 조립 단계예요. 예, 껍질은 거의 다 이제 완성을 접고 이제 조립하고 청수만 하면은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준비는 잘 돼간다. 이걸 내가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되면 제가 약속한 대로 먼저 이렇게 한 대로 그 약속은 틀림없이 지킬 겁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겨울 동안에 힘이 빠질 정도로 제가 요즘에 저녁에 몇 시에 잠드는가 하고 평균적으로 보면 8시 이전에 잡니다. 우습죠? 초저녁 8시 전에 잔다고 하는데. 근데 8시 전에 자면은 보통 몇 시에 깨느냐? 한 5시만 일어나요. 그래 아침에 날 새기 전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준비하고 날 새면 산에 올라가서 일하고, 또 모든 면담할 사람들은 1시에 딱 몰아놓고 점심 먹으러 내려와서 상담하고 올라가면 깜깜해야 내려오고.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산에서 약초를 심기 위해서 거기다 도루를 낸 게 얼마나 될까 하고 따져봤더니 5개월 동안 한 5kg가 넘는 것 같아요. 작업로 닦아놓은 게. 그래서 지금 산에 약초 새롭게 한 10가지 정도를 지금 파종을 지금 현재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 지금 끝나는데 상당히 일이 예상보다 일이 좀 커져가지고 올해 파종하는 게 하면 25,000평을 파종합니다. 약초를 한 10가지 종류를 한 25,000평 이제 파종을 하고, 그래 이걸 이제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표고버섯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 5,000번 정도를 잘라내는데 그 일이 아직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약초 재배하는 거고 표고버섯도 여러분들 다 드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와서 산에 와서 바쁠 때 좀 도와주면 눈치 안 보고 표고버섯도 가서 뚝딱 따먹고. 여러분들 여기 과일 나무 몇 주나 심었을 것 같아요, 올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산에다 그냥 심어서 따먹을 수 있는 과일은 올해 13종류를 파종했는데 그루수가 1,700주 됩니다. 그러니까 입에 도는 과일나무는 이제 왜 그렇게 심었느냐고 하면은 약초는 한번 심으면 빠르면 4, 5년, 6, 7년 키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약초 심은 사이에다가 과일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약초 수확하고 나면 그때는 나무 다 컸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과수원으로 바뀌기 위해서 약초밭에다가 과일 묘목을 그냥 한꺼번에 심어 놨어요. 그래서 명이나물이나 달래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 와서 산미나 참나물 이런 거 와서 뜯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뜯어 먹으라고 또 한쪽에다가 이왕 도세 이렇게 하는 말이 이렇게 파종하다 보니까 이거 편하게 여러분들 눈치 안 보고 와서 삼겹살이랑 한 건 끓고 와서 그놈 뜯어다 편하게 먹으려고 하면 다음 주쯤 표고버섯 그 종균으로 대리점마다 좀 모아서 한 2, 3일 정도 할 수 있는 분들이요. 와서 좀 도와주시면 산에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금산이 요즘에 인삼 재배 지금 캐고 꾸미고 성수기인데 인력을 아무리 끌어달라고 해도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5,000평 파종 중에 아직도 지금 파종이 남은 게 한 7,000평 정도가 지금 파종이 들끝났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쯤 되면 나무도 조금 남고
지금 남은 거는 시간이 좀 적게 걸릴 일만 좀 남았고,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은 표고버섯 하는데 그 종균 넣어야 되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두 가지가 모든 일이 농사일이라는 게 때가 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쫓기거든요. 그래, 그거는 여러분들이 눈치 안 보고 산에 와서 과일 뚝 따먹고 산나물도 뚝뚝 뜯어갖고 더 와서 편하게 드시려고 하면 스스로 와서 자원봉사 좀 하세요. 반협박이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고, 또 그때 오셔가지고 지금 또 표고버섯도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명이나물도 잘 나고. 그러니까 올해 심은 거 내년이면 맘 놓고 뜯어 먹어요. 나물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산에 오시면 여기가, 그러니까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약초 백화점을 구상합니다. 어차피 여기가 제가 이제 건강식품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여기 지금 많이 오잖아요. 오면은 자기들이 와서 보면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여기서 재배한 거 가지고 가공을 하면 어때요? 믿음도 얻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밖에서 농약을 치고 약재를 재배하는지 제추제를 쓰고 재배하는지 그거 나한테 책임 물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한 70가지 정도를 사용하는데 그걸 내가 일일이 다 챙겨낸다고 하는 건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가 여기서 무공해 산에다 자연농법으로 이렇게 약초 재배해가지고 직접 그놈 가지고 가공하면은 여러분들이 와도 기분 좋을 거고 떳떳하고, 그래도 약초 구경하면서 맨입으로 그냥 시실 다니면 재미없잖아요. 지나가다가 자두도 익으면 뚝딱 따먹고, 오디도 따먹고, 사과도 함께 자두, 사과, 살고, 복숭아 나무 400조, 왕대추 큰 대추 있잖아요. 그것도 400조, 꾸지뽕도 400조.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와서 따먹어도 원 없이 할 정도로 입에 도는 과일나무는 거의 다 파종했는데, 대추는 올해도 좀 연다 그래요. 묘목 가져오고 온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꽃 피고, 이제 약초라고 하더라도 꽃이 이쁜 건 하단 쪽에다 파종을 하고, 꽃이 이제 이쁘지 않고 지치 같은 거는 약성은 좋아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철분제를 내가 대량으로 좀 먹는 철분제예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지치 같은 걸 내가 재배해서 좀 써볼까 하고 올해 이제 파종을 좀 많이 하는데, 그런 건 저 상단으로 거기 올라가면은 도시락 김밥 하나 탁 싸가지고 거기 산책만 해도 재밌을 거예요. 높아도 시야도 등산 겸해서 이렇게 오시면 올 여름이면 아마 싹이 나와서 이렇게 볼만 할 걸로, 지금 내년이면 완전히 어우러지고 올해도 상당히 보기 좋을 만큼은 지금 어우러질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에 진전 많이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산에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챙겨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기 하는 일은 잘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그 강의 주제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이 일을 오래 해보면은 사실 제가 하는 말은 27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면담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렇게 짜증이 나고 화날 때가 있어요. 그래 이제 어느 부분에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제가 한마디 한마디 전해주는 말은 천금처럼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환자 입장에서는 내 한마디가 법처럼 천금같이 들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하죠. 내가 해주는 말들은 이미 병원에서 현대의학에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27년 동안 임상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라고,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라고,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사혈을 할 적에는 과격한 운동 하지 말라고 하죠. 가급적이면 모든 음식 익혀서 먹고, 특히 횟고기 먹지 말아라. 이거는 내가 대부분 강의할 때나, 그래서 이거를 지키지 않아서 좋아지다가 순간적으로 악화돼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를 종종 겪거든요. 그러면 내가 교육할 적에도 이런 얘기는 수없이 해줬고, 또 환자들이 자기들은 그냥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아유 뭐 내가 평소에 다 했는데 그거 조금 한다고 어떨까? 가볍게 여겨요. 그러면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이지. 내가 표현을 해주는 말은 27년 동안 난치병 환자들만 상대하면서 딱 느낀 거를 요렇게 하면 부작용이 나고 요렇게 하면 부작용이 안 난다고 해서 그 답을 얘기해 주는데,
그걸 환자 개인 아니면 일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나더러 교육처럼 상세하게 풀어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해줄 수 있을까요? 시간상요? 여러분들이 강사 교육 받으려고 해도 적어도 23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3, 40분에 230시간 강의한 내용을 3, 40분에 해달라고 하면 이미 시작하기 전에 안 된다고 답 나왔다고 하면은 제가 헤드라인 끝머리 말만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면 그 말을 천금같이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은 귀등으로 흘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증세가 악화되면은 안 좋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참 답답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보수 교육 때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들었던 내용이라도 한 번씩 짚어주기 위해서 이걸 강의 제목으로 잡아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틈새 조금씩 이렇게 짜투리 강의요. 요거를 해줄까 하고 강의 제목으로 선택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 사회활적에는 운동을 하지 말아라 그러죠. 그럼 운동을 하지 말라면 꼼짝하지 말라라 소리냐,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 가벼운 산책은 하라고 하는 거냐? 여러분 어때요?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나 가벼운 산책은 하라고 하죠. 단 기준점이 어디냐? 숨이 가쁘지 않을 정도 범위 안에서 땀이 나지 않는 범위 안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거는 헤드라인이에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자기 마음속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서 이해를 하면은 절대 오해가 안 빚어지는데 뭐 운동은 그냥 다 좋은 거니까 운동하면은 열심히 다 좋아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누가 암으로 진단받았는데 자기가 좋아졌었는데 운동을 과격하게 하고 악화됐다고 얘기라. 그러면 그 말 들으면서 나는 머릿속으로 그게 왜 악화됐는가를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하면 많은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제 성격이 왜 이렇게 변하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제가 시인하는 게 있어요. 제가 성격이 가면 갈수록 자꾸 급해지는 면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고든 이렇게 살펴보면은 저한테 말을 듣는 사람은 한 번이고 처음일 수 있지만 저는 똑같은 얘기만 27년 동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하라고 하면은 오는 사람은 먼 데서 찾아오니까 어때요? 외국에서도 오고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고 이러면 좀 친절하게 상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보는 사람마다 똑같은 얘기를 27년 동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도 지치니까 답만 얘기해 줄 때가 많은데 그것만 잘 지키면 부작용이 안 나는데 그걸 안 지켜가지고 부작용을 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종종 있다는 얘기라. 그러면 우리가 목숨은 하나고 잘못되면 본인도 마음 아프지만 나도 더 아파요. 또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잖아요.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내가 1인자라고 하고 내가 직접 봐주고 코치를 틀어줬는데도 안 좋아졌다. 환자나 가족이 더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내가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더 상합니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잘 안 되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도 100%는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도 100%는 될 수 없는데 지금까지 해보면은 95% 이상은 좋아집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근데 자기 생각을 보태면 보탤수록 결과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을 보탠 만큼. 그러면 운동을 하지 말아라. 땀날 정도로 하지 말아라. 이 근거는 뭐냐고 하면 밤낮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하고 운동을 할 때하고는 산소 소모량이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일단 불치병이 왔다고 하는 거는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산소 포화도가 왜 부족해졌어요? 지금까지 배우는 거는. 산도가 높아서. 산도는 왜 높아졌어요?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이 말을 앞으로 풀어주면 신장과 간 기능이 회복돼서 혈액이 맑아짐으로써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기 전까지는 운동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산소가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 하는 게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의 테이프 여러분 내가 한마디만 해주면 머릿속에 탁 떠오를 거예요. 자동차 엔진 흡입구에다가 산소 들어가는 흡입구에다 손을 절반쯤 막아보라는 거예요. 마우라에서 어때요? 매연이 갑자기 많이 나오죠. 자동차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는 원리나
우리 인체 체세포들이 영양분을 소화 연소시키는 거라 소화의 원리는 온도 차이지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동차가 연료를 휘발유가 됐든 경유가 됐든 석유가 됐든 이걸 연소시킬 때 산소가 부족하면 불완전 연소 물질이 매연이 많이 나오듯이 우리 인체 체세포도 그 영양분을 각자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들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산소가 부족하면 불완전 연소 물질이 순식간에 많아집니다. 이 불완전 연소 물질의 질소가스의 기체가 액체화된 게 뭐예요? 산이죠. 이 산이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키면 어혈이 대량으로 생기는 거고, 산소 부족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면 고열이 발생하는 거고, 산소 부족이 심장을 빨리 뛰게 하면은 혈압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받아보면 현대의학에서 완치가 불가능한 대부분의 난치병의 원인 물질이 뭐예요? 강산이죠. 네, 강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강산을 해독하는 기술이 내가 논문에 이렇게 써놨죠. 악성 빈혈을 치료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강산 해독 기능의 처방학을 모른다고 인정해라. 왜냐고 하면 악성 빈혈 자체가 강산의 산화작용이 소장에서 흡수한 모든 영양분을 산화작용으로 물처럼 녹여 없애기 때문에 영양분이 파괴됨으로써 먹고 싸고 연결이 안 돼서 피가 안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체세포가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총체적으로 섞여 있는 게 정상 혈액입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 비정상 혈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라고 하는 게 이미 난치병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은 산도가 높다는 얘기고, 높아진 강산의 산화작용이 질병을 자기 현재 증상을 대부분 악화시키는데, 운동을 해서 내 몸에 있는 산소를 내 몸이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산소도 부족한데 운동으로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악화되죠. 왜 운동하지 말라는지 이해가요?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어혈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제가 밤낮 혈관을 설명하면 혈관은 동맥, 소동맥, 말초, 모세혈관이 한 라인으로 이어져 있다. 이어져 있는데 말초, 모세혈관에 가면 스펀지 미러처럼 전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서 빼면 그 주변에 어혈이 다 딸려 나온다. 이렇게 해서 한 군데서 빼도 많은 양의 어혈이 딸려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사혈을 매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라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라고 하죠. 쉽게 해서 운동을, 근육을 많이 이완시키지 않으면 어혈이 쉽게 눈사태가 잘 안 납니다. 근데 운동을 하거나 근육을 이완시켜서 어혈을 빨리 눈사태를 내놓으면 비유법을 써서요.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6번, 14번을 빼니까 허리 통증이 어느 정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혈을 가만히 해보니까 사혈을 하고 나면은 한 4일이나 3일은 통증이 없다가 3일이나 4일 지나니까 다시 통증이 와. 왜 그럴까요? 3, 4일 지나니까 어혈이 내려와서 다시 막았죠. 그러면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을 이완시키지 않으면 3, 4일은 허리 통증 없이 넘어갈 수 있었죠. 근데 운동을 해서 오늘 뺐는데 오늘 탁 내려와서 통증이 또 오면 어때요? 안 해야 될 고생을 3, 4일 앞당겨서 가불해서 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이유에서 운동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운동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운동이 다 좋다고 하는, 나도 운동이 나쁘다 소리는 아니에요. 운동이 건강할 때, 우리 피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동맥, 혈액은 심장의 펌프질 힘으로 나가지만 정맥은 근육 이완에 의해서 수축 팽창의 원리로서 정맥피는 돌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은 우리 몸에 이로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로움을 주는 건 언제까지냐? 내 몸이 건강할 때는 운동이 그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미 중병이 들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운동이 그 증세를 더 빨리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난치병이 걸린 사람은 혈질이 약산, 중산, 강산 중에 어느 부위에 해당할까요? 네. 그럼 강산이면 산도가 높을수록 피 속에 산소는 어떨까요? 부족해지겠죠? 그럼 몸이 힘을 쓸 수 없고 조금만 해도 금방 피로가 왔어. 근데 강산 해독제를 쓰면 일시적으로는 기운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피가 맑아진 만큼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면
기운이 납니다. 그러면 사열은 한 서너 번밖에 안 했어요. 근데 강산해독제나 진액이나 먹으니까 몸이 컨디션도 좋아지고 좋아졌어. 이때 제가 질문합니다. 장기의 기능 자체가 회복돼서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가 높아진 걸까요? 아니면 해독 기능이 오염된 혈액을 맑게 해서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가 높아진 걸까요? 오염된 혈액이 맑아졌기 때문에 그러지 장기의 기능 자체가 회복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의 기능 자체가 회복되려고 하면 적어도 해당 부위의 혈점에서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30% 이상 나와야 그때부터 장기 기능 자체가 회복된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몸이 무거워서 너무 꼼짝도 못하고 있던 사람이 이걸 시작하고 몸이 좀 컨디션이 좋아지면은 이제 설마는 그동안에 밀렸던 일 지금 한꺼번에 하자 해서 확 달려들었다가 순간적으로 증세를 악화시키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누구 하나도 암으로 진단받았는데 직장 다니고 하고 싶은 일 다 해던데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해줬어요. 참 암을 너무 쉽게 본다. 이미 암 진단받으면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암이 악화될 수 있는 소지들은 본인이 다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육체 과격한 노동이나 운동이나 이런 심한 걸 하지 말라는 이유 이제 분명히 설명됐죠? 네. 그 다음에 또 근무란 게 뭐냐, 병이 많이 들었을 적에 찜질방에 가서 땀을 많이 흘리라고 해요. 절대 땀 흘리지 말라고 그래요. 땀 흘리지 말라고 그러죠? 그럼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 내 몸속에 땀을 흘려서 수분을 배출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혈액의 밀도가 갑자기 걸쭉해집니다. 수분이 빠져나간 만큼. 혈액이 걸쭉하면 피의 유속은 어떨까요? 느려지겠죠? 그래서 뇌 속에 산소 공급이 안 오면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사혈하고 찜질방 가서 땀 흘리다가 기절했어요. 사혈한 부작용일까요? 찜질한 부작용일까요? 모르면 사혈해서 그렇대요.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내가 이런 경험을 하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찜질방에 들어가서 땀 흘릴 정도로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이면에, 운동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이면에 지금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모든 사람한테 설명해 줄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음식을 좀 익힌 음식을 먹어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보통 어떤 중병이 들었다고 하면은 혈액 속에 산소는 어떨까요? 부족하죠? 산소가 부족하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맞죠?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을 적에는 1차적으로는 가급적이면은 익힌 음식을, 멸균 처리가 된 음식을 먹는 것이 안전하다. 이해됐죠? 예. 그 다음에 꼭 이제 두 번의 당일성,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절대 회를 먹지 말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회를 먹지 말아라. 익히지 않는 고기를 절대 먹지 말아라.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류마티스 관절, 악성 빈혈, 암, 백혈병, 고열, 원인 물질이 뭘까요? 혈질이 강산성화된 게 원인 물질이죠. 그러면 혈액 속에 갑자기 산도가 높아질 수 있는 소지는 다 피해야 되겠죠. 산도가 높아진다고 하는 현재 가지고 있는 증세가 순간적으로 악화된다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공부를 좀 해야 여러분들이 알아듣는데, 모든 물질을 변형시키는 중심에서는 산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물질은 변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콜라겐은 딱딱하고 불포화 지방은 액체가 돼 있고 체지방은 콜라겐보다 물러요. 그러면 우리가 체지방하고 섬유질화 돼 있는 거하고 콜라겐하고는 강도가 전부 다르죠. 근데 이 원료는, 최초의 원료는 뭐였을까요? 불포화 지방입니다. 불포화 지방 단백질이요. 불포화 지방은 산의 강도, 어느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켰냐에 대해서, 불포화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름 있죠. 기름에다가 지금 비누 만드는 원리를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가 소기름이고 돼지고기름이고 닭기름이고 기름을 갖다 놓고 양잿물이나 아니면 거기다 산을 넣으면 어때요? 딱딱하니 굳어버리죠. 그래 굳은 건 포화가 된 거고 액체로 있는 건 불포화예요. 근데 그 액체가 고체로 변하게 과정하는 모든 중심에는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깊이 들어가면은 모든 자연계에 있는 생명체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물, 물질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결과를 보지만 그 생명체들은 그 물질을 만드는 방법을 이미 깨우쳐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에다가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은 그 물질이 바뀐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산을 어느 정도의 강산, 약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느냐, 중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느냐, 강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느냐, 또 그 화학 반응을 물질을 우리 공고리를 칠 때 모래하고 세면만 넣느냐, 세면만 넣느냐, 거기다 자갈을 넣느냐, 철근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 강도가 달라지듯이 우리 몸의 뼈고 인대고 모든 조직이 다르면은 거기다 어느 배합을 어떻게 섞고 어느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모든 물질을 변형시키는 중심에는 산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들이 그 산을 만드는 방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아니까 만들었죠. 우리가 정답은. 그래서 산이 만들어지는 그 이유를 알면 쉬워요. 근데 제가 이 얘기는 수백 번 얘기해 줬거든요. 쉽게 해서 산이라는 건 뭐냐, 모든 영양분이 우리가 걸음을 띄우면 우리가 바르죠. 근데 미생물이 그걸 소화시키는 과정에서도 그게 따지고 보면 산의 산화작용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화학 반응, 발효 중에는 항상 불완전 연소 물질의 질소가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질소가스를 액체화 시켜놓은 게 바로 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의 테이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돼지 똥거름을 띄워보고 소똥거름을 띄워봐라. 그러면 돼지 똥을 띄울 때 어때요? 냄새가 더 독하죠. 소똥은 덜 나고. 그러면 두 걸음을 띄워보면 냄새가 고약하고 고약하지 않고 차이점은 뭐냐? 영양 칼로리 차이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돼지는 고칼로리를 먹었고 소는 저칼로리를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고칼로리를 먹을수록 그 영양분이 소화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강산이 배출되고 저칼로리를 먹을수록 약산이 배출되는 거예요. 근데 신장과 간이 건강해서 제 기능을 할 적에는 뭐를 먹어도 약산은 신장이 여과를 해서 피를 정화시키고 중산은 간이 여과를 해서 여과시키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미 중병이 든 사람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피를 맑게 하는 여과 기능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횟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거든요? 생고기를 먹으면요. 이게 질소가스가 냉독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게 질소가스의 기체가 액체화된 거는 열에 아주 약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술이고 휘발유고 가스고 밑에다 불을 때도 뜨뜻하게 하면 기체로 다 증발되고 없죠. 기체로 날아간 걸 온도를 떨어뜨려서 액체화 시키면 어때요? 다시 원위치로 환원되죠. 질소가스의 기체가 액체로 변해서 산이 만들어진 것은 열에 약하다는 겁니다. 열을 가하면 그게 상당 부분 밖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열 법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강도가 차이 나냐,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해봐도 좋아요. 시장 가면 요즘에 고등어 많이 나오죠. 고등어 많이 나오면 고등어를 2마리를 딱 삽니다. 2마리를 사서 한 마리는 찜통에다 쪄서 익히고 한 마리는 생 걸로 그대로 놓고 똑같은 환경에다가 한 달쯤 방치하면 어떨까요? 2가지 다 썩겠죠. 익힌 놈도 썩고 생 것도 썩습니다. 익힌 놈하고 생 놈하고 썩을 때 나는 냄새가 몇 배 차이 날 것 같아요? 생놈이 10배 이상 강합니다. 익힌 놈은 열에 의해서 질소가스가 많이 날아갔고 생놈은 안 날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썩는 과정이나 내 장 속에서 미생물이 그 고체인 음식을 갉아먹고 액체 효소화시키는 과정이나 분해되는 과정이 이치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미 병이 깊은 사람들이
날고기를 먹고 아다리가 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건강한 사람은 이상이 없는데 이미 병이 든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세계보면 신천어학에 들어오면 엉뚱한 얘기 잘하죠. 적응적 진화는 대상에 대한 진화다. 병 고치는데 그게 무슨 뜻이요? 근데 대상이라고 하는 건 뜻은 뭐예요? 그 생명체가 현재 접하는 바로 코앞에를 대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대상이 전부 다르죠. 그래서 미생물도 분류를 어떻게 해놨어요? 더운 곳에서 진화한 놈, 추운 곳에서 진화한 놈, 질소가스가 많은 데서 진화한 놈, 질소가스가 약한 데서 진화한 놈. 그게 뭐냐? 그 생명체가 그 환경에 답하는 게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해주면, 지금 밖에서 사람들이, 나도 가끔 내가 피 웃고 말거든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사혈을 하면은 이제 피가 부족한데 피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해준다. 이러면 잘만 먹으면 되겠지. 모두가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한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약 처방하니까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럼 내가 피우죠. 왜 피우냐? 당신들 해봤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내 눈으로 바라보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기서 사혈하라고 하면 일주일 간격으로 한 번 뺄 때 300cc, 500cc 빼라고 그러죠. 그걸 빼고 부작용이 나면 빼라고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할까요? 부작용이 안 낼만 하니까 그만큼 빼라고 하겠죠. 그럼 한 번 뺄 때 50cc 빼는 거하고 500cc 빼는 거하고 몸이 회복되는 속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많이 빼면 빨리 끝내버리는 거고 조금씩 빼면, 예를 들어서 조금씩 빼가지고 내 몸에서 일주일 동안 새로운 어혈이 만들어지는 게 100cc가 만들어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50cc를 뺐다.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100cc 만들어지는데 100cc 뺐다. 좋아졌다 말았다 좋아졌다 말았다 하겠죠. 쉽게 얘기하면 100cc가 만들어지면 300cc, 500cc를 빼면 만들어지는 것보다 빼내는 양이 많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혈을 일주일 간격으로 쉬지 않고 6개월이고 1년이고 쉬지 않고 빼봤냐 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놈을 빼봐야 어떤 부작용이 나는가를 알고, 부작용이 나봐야 그 원인을 찾아서 부작용이 나지 않는 처방 학문을 발전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난다는 것도 뚜렷하게 모르고 해결하는 처방 학문이 발전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미 피부족이 일어난 사람한테 조금 빼니까 피부족이 일어나니까 조금만 빼고 말아요. 왜냐? 피부족에 일어난 거를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특히 빈혈 있는 사람들, 그 빈혈 환자들한테도 그 제목을 보면 재밌어요. 재생불량성 빈혈. 이 말을 뒤엎으면 무슨 말이 되냐고 하면, 재생불량성 빈혈은 우리나라만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못 고친다. 왜냐? 그게 치료가 됐다면 재생불량성이 안 돼요. 그 용어가 안 붙어요. 맞죠? 치료가 되면 치료가 되는 게 그냥 빈혈이지 왜 재생불량성이라는 용어가 붙는다는 건 치료가 불가능하다 소리예요. 근데 이렇게 피 부족한 사람한테 피병은 더 부족할 거 아니냐? 네가 9구단을 외우는데 1단만 외우면 그게 맞아. 근데 9단을 외워봐라. 그 말이 왜 틀린가? 악성 빈혈이 왜 왔냐?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악성 빈혈이 왜 왔냐? 그러면 강산의 산화작용에 소장에서 흡수한 모든 영양분을 산화작용으로 물처럼 녹이기 때문에 영양분이 파괴됨으로써 먹고 싸고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피가 안 만들어져. 왜냐?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모든 성분은 체세포가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총체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게 혈액인데, 먹기 전에 녹아서 산화작용으로 다 녹여버렸는데 그게 먹을 영양분이 남냐 그 얘기라. 거기다가 피가 부족하다고 영양분 넣어주면 또 녹아버리는데, 피를 넣어줘도 녹아버리고 알부민을 넣어도 녹아버리고 뭐를 넣어줘도 안 되니까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병명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답이 하나 있죠. 모든 영양분이 왜 파괴됐다고 설명을 했어요. 강산의 산화작용이 산화작용으로 녹여버리기 때문에 영양분이 파괴돼서 재생불량성 빈혈이 왔다고 하면, 강산을 해독해서 영양분을 파괴하지 못하게 하고 피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넣어주면 어떻게 될 거냐? 먹고 싸고가 이루어지니까 헤모글로빈 수치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런 걸
지금 악성 빈혈을 치료할 줄 모른다고 하는 거는 강산을 해독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문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이 심천의학을 배워보면은 이게 어떤 학문인가 하고 아리송할지 몰라도 저는 여러 사람을 빼면은 어떤 사람은 원만큼 빼도 피부 쪽이 안 오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뺐는데도 팩 끌어지고 몸에 부족이 오고 숨이 가쁘고 넘어지면 그 원인을 못 찾아내면 사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20년 전에 강의해 놓은 것도 그 당시에 얼마큼 뺐다고 얘기해요. 옛날 신문 큰 거 있죠. 그거 접어서 피라미드 구조로 수부간이 쌀 만큼 그렇게 하면 800cc, 1000cc 됩니다. 급하면 그렇게도 빼요. 실제 실화로 얘기하면 제가 그 사람 지금 대리 좀 합니다. 중국에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고지혈증이 악화돼서 고혈압 왔고 고혈압이 악화되니까 당뇨 왔고 당뇨 악화되니까 협심증 왔고 그래 협심증하고 이제 중풍하고 심부전증하고가 같이 곁들여서 올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신장에다 관을 3개 받고 여기로 왔어요. 실화거든요. 이 사람이 중국에서. 그래 그 정도 되니까 수술을 3번을 해도 안 되고 뭐냐면 10분을 걸으면 최소한도 30분 이상을 앉아야지 다시 또 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숨이 가빠서. 근데 이 사람이 돈은 많아서 이제 사업하는 오는데 한 달밖에 치료를 받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 한의원 있을 때입니다. 이제 내가 봐도 그게 아픈 지가 20년이 넘어서 악화된 거를 한 달 치료받아서 낫을 방법은 없죠. 그래서 내가 딱 조건을 그렇게 했어요. 나도 신은 아니다. 신은 아니지만 내 머리로서 당신이 처음에 나한테 왔으면 협심증 정도야 위장병보다도 잘 나는 병이다. 근데 이미 관을 3개나 받고 왔는데 한 달 만에 이거를 변화시켜달라는 것은 이해를 못한다. 그렇지만 내가 한 가지 보여줄 수는 있다. 뭐냐?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낫는다는 확신이 갈 정도로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한 달 만에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느끼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시켰냐? 한 달 동안 15번을 사혈시켰어요. 한 번 뺄 때 300cc. 300cc 곱하기 15 하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빼면 다 죽어야 돼요. 맞죠? 근데 이 사람이 죽었을까? 지금 대리 좀 한다고 하면 고지 듣겠어요? 그래 마침 그때 한 달 끝나고 가는데 중국 내가 그 중의학대학 천진 중의학대학 학술대에 가는데 그때 자기도 이제 거기 와서 구경한다고 오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자기 일생에서 이렇게 컨디션이 좋아 보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어떤 비밀이 있느냐? 조혈기능 회복 비밀 학문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빼면 죽습니다. 이제 나 같은 경우 이미 많은 환자들을 27년 동안 그렇게 난치병 환자들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가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조혈의 원리를 설명하면 여러분들도 금방 이해해요. 우리 인체는 먹이사슬 연결고리다. 나무는 어때요? 미생물이 먹고 산 배설물을 먹이로 먹는다. 그래 지구상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다 죽여봐라. 식물이 죽고 식물이 죽으면 어때요? 동물이 죽을 수밖에 없죠. 이게 먹이사슬 연결고리거든. 근데 이것이 우리 인체 안에도 적용이 돼요. 우리가 고체 음식을 먹으면 내 장 속에 있는 유산균이 그걸 갉아먹고 액체 효소화. 그러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우리 인간의 뱃속에는 우리가 수 없는 걸 먹잖아요. 지구상에는 수 없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고 내 장 속에는 5만 종류가 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영양분은 똑같은 음식을 먹고도 지방, 단백질, 당을 배설하는 것은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그러고 강산을 배설하는 미생물을 식중독균이라고 그럽니다. 이해돼요? 근데 적응적 진화는 대상에 대한 진화다. 이 말뜻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유산균은 우리 몸속에서 오랫동안 같이 공생했다 이 얘기죠. 이 유산균은 우리 아랫배의 온도가 36.5도가 되면은 유산균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방, 단백질, 당을 배설하는 유산균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양분 흡수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강산을 배설하는 식중독균은 36.5도가 아니라 그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몸 밖에서 사는 생명체들은 온도가 낮은 곳에서 진화를 했기 때문에 배의 온도가 올라가면 숫자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쉽게 해서 저기 추운 데서 극지방에다 살던 사람은 열대지방에다 갖다 놓으면 못 살듯이 아랫배의 온도가 올라가면 유산균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고,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어혈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만들어진 어혈이 3번 뿌리어리치를 딱 막아서 피가 못 돌면 어때요? 온도가 떨어지죠? 온도가 떨어지면은 유산균의 숫자는 다 줄어들고 식중대 숫자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때는 뭐를 먹어도 강산이 배출되기 때문에 흡수도 안 되고 툭 끄면 설사를 합니다. 제가 설사는 왜 그랬다 해요. 우리 몸에서 필요하지 않는 성분이 장 속에 있으면 그걸 안 먹기 위해서는 장의 수축 연정 활동을 빨리 해서 음식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설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강산의 성분을 안 먹기 위해서는 빨리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설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배가 손을 대봐서 냉한 사람은 뭐를 먹어도 설사를 잘합니다. 그런데 3번 뿌리열 있는데 어혈을 빼서 피가 돌고, 피가 돌아서 온도가 올라가면 내버려둬도 식중독균의 숫자는 지가 줄어들어. 유산균의 숫자는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그때는 뭐냐, 웬만한 걸 먹어도 지방 단백질 당으로 바꾸기 때문에 설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어때요?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좋아지는 혈이다 해서, 나무도 뿌리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니까 혈 이름을 뿌리혈이다 이렇게 지어놨어요. 맞죠? 그럼 이 속에서 비밀이 뭐냐? 내 장 속에 유산균은 없고 식중독균의 숫자만 많은데 음식을 먹는다고 그게 지방 단백질 당으로 바뀌어서 내 몸으로 흡수할 수 있을까요? 2번, 3번 뚫는 뒤만도 아랫배가 뜨뜻할 정도로 뚫으려고 하면 노력해도 5, 6개월 걸립니다. 맞죠? 여러분들 해보면요. 근데 지금 신부전증이나 협심증으로 뇌경색으로 당장 8번, 5번, 30번이나 8번, 1번, 9번을 빼야 되겠는데 2번, 3번을 뚫기 위해서 5, 6개월 지나고 나서 8번, 5번, 30번에는 광란에 약주로 가는 거 아닌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럴 때 뭐냐, 내 장 속에서 유산균이 하는 역할을 여기 공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그 가공하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 재료들이 들어오면은 그걸 건조시켜서 분말을 해서 한 3가지 정도씩 섞어가지고 1차 발효, 2차 발효 시키고 그놈으로 환도 짓고 진액도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장 속에 유산균이 없어도 밖에서 유산균이 하는 역할을 이미 가공해서 넣기 때문에 나이가 80세, 90세가 돼도 그걸 장 속에서 하는 역할을 밖에서 이미 해놓은 걸 넣기 때문에 그게 피부족이 안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치를 모르고 그냥 잘만 먹으면 된다. 내가 꿈 깨라지 그러죠. 꿈 깨라지. 그걸 몰랐으면 제가 오늘날까지 버티고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을 사회를 하고도 그게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면은 이런 게 있고. 근데 그렇게 피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영양물질을 다 넣어줘도 해물은 수치가 안 들어가는 사람이 100명을 빼면 한두 명이 나온다는 얘기라. 그 사람들이 뭐냐? 쉽게 해서 악성, 재생불량성 빈혈이거든요. 그래서 혈질이 강산성화되면 그렇게 효소화시켜서 넣어놔봐도 강산해에서 그것마저 녹아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혈질이 강산성화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제 원인을 알았으면 어때요? 강산해독제를 차지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안 해본 사람이 강산해독제를 어떻게 할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 연구해서 나 역시도 5년 전에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은 얼마나 그게 소중하냐고 하면은 예전에 녹화해놓은 거 책에 이런 문구 있을 겁니다. 강의하는 거 보면은 조혈 기능이 이미 망가져서 피부족이 온 사람은 병원에서 수혈받을 준비가 안 되면 사혈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맞죠? 기억나죠? 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피 부족이 망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혈을 300cc 빼주고 생혈을 300cc 넣어줬다. 부작용 날까요? 안 날까요? 어혈 한번 300cc 어혈 빼내고 생혈 300cc 넣어주고 어혈 300cc 빼주고 생혈 300cc 넣어준다고 하면은 부작용이 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근데 말이 그렇지 한 번 사혈하고 한 번 수혈받고 한 번 사혈하고 한 번 수혈받고 이거 하라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그 수혈을 안 받고도 체력이 안 떨어지게 해주는 게 바로 여기서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속에서도 또 구분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중병에 걸리지 않고 2번, 3번, 6번 책에서 기본 안전사회를 하는 사람들 진행 모그라돌이 나와 있던가요? 모그라돌이 안 해요. 안 먹어도 됩니다. 2번, 3번, 6번, 2번, 3번, 6번 이렇게 빼는 사람은 환제품하고 철분제 이것만 해도 되지 진액이나 생이나 이런 거 강산해독제 먹으라 소리 안 하거든. 그거 안 해도 충분히 넘어가요. 그걸 대중화시키면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어때요? 조혈 기능을 그렇게 많은 양의 어혈을 빼내고도 피부족이 안 오는 게 우연히 안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다 못 해주니까 시간상 못 해줘서 이제 이렇게 있는 거지. 그 피부족이 안 올 때는 그만한 내력이 있어요. 근데 이 속에서도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제가 쉽게 표현해 줄게요. 그 식품 이름이 뭐예요? 제목이 진액이죠? 진액을 우리말로 그대로 풀으면 그게 뭐예요? 영양 밀도가 아주 진한 액체. 그래도 실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먹어보면 밖에서 보약이라고 있는 거 짓는 거 10제를 갖다 보태도 그 한 제의 진액 양이 농도가 안 나올 겁니다. 체력이 버티지도 못하고요. 그 속에 그런 비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영양 밀도가 높다 보면은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장 기능이 고도로 떨어지는 사람한테는 소화시키는 데 문제가 따라요. 왜냐하면 이미 중병이 든 사람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책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인체의 모든 생명체는 현재 그 장기가 처한 환경은 전부 다르죠. 내 몸속에서요. 환경은 다 다르지만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깨우쳐서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어떤 비밀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지금 내가 위무력증이 걸려 있어. 그래서 위가 얼른 수축 팽창을 해서 주물러 가지고 위에 있는 음식을 얼른 소장으로 내려야 되는데 위가 이미 이 기능이 망가졌어. 망가지면 위 세포가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 소화시킬 자신이 없으면 그대로 익겠느냐 구토로 넘겨버리겠느냐 묻는 거예요. 구토로 넘깁니다. 아니면 넘기지 않고 욕심에 어거지로 그걸 소화시켜 보려고 하는데 위 속에서 음식물이 오래 머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발효가 일어나면 부글부글 끓고 가스가 차고 그러겠죠. 근데 영양 칼로리가 높을수록 어떨까요? 가스가 많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우리 진액을 소화시킬 만한 체력이 안 되면 우리도 사열 못합니다 하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혈액 속에 피가 이미 오염될 대로 오염돼 가지고 피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은 이 세포들이 내가 음식을 소화시킬 자신이 없다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토해버립니다. 이 증거가 어디냐? 건강한 사람도 등산을 히말라야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고산지대 올라가면 어때요? 산소가 부족하죠? 거기 가면 모두가 어때요? 다 토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이 붓죠? 부종을 왜 온다고 배웠죠? 산도가 높아지면 그 산의 농도를 물기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모으는 게 부종이다 그랬죠. 그러면 산소가 부족하면 체세포들은 소화 능력을 잃고 불완전 연소 물질이 질소가스가 액체화된 게 산이다. 이 산의 농도가 높아지면 그 산의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모아서 부종이 오는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체의 모든 장기 기관들의 생명체들은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깨우쳤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조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상세하게 알고 이번 시간에 이제 뭐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조금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주면 하나 정리합시다. 사열 중에 과격한 운동 하지 마라.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땀 흘리지 마라. 설명해줬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모든 음식은 익혀서 먹어라. 왜?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또 그 다음에 뭐냐? 모든 음식은 특히 회, 육회 정도 회든 뭐든 날건 먹지 말아라. 왜냐? 그 영양분을 소화시키면서 나오는 질소가스의 기체가 맹독성이 나온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암 있는 사람이 회를 먹고 만약에 식중독으로 강산이 나와서 식중독으로 실려갈 정도 되면은 암이 악화되는 속도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뚝 떨어집니다. 제가 암은 옛날에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암은 칼만 대면 빨리 번진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암은 칼을 대기 위해서는 마취를 하거든요. 마취가 뭐냐? 혈액 속에 산소를 고갈시키는 거예요.
산소를 고갈시킬 수 있는 물질은 뭐냐? 산입니다. 산. 질소가스를 넣어주면 혈액 속에 산소가 고갈되면 세포들이 기절해서 째는지 어째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산도가 높아지잖아요. 마취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암을 수술하기 위해서 예전에 보면은 마취를 하면 암이 커지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높아진 산이 쇠고기를 먹으면 순간적으로 그 마취를 한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치적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지 말아라 할 적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옛날에도 먹었는데 지금 못 뛰고. 그거 몰랐으니까 먹고 죽었지.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자꾸 깊이 들어와서 강사교육까지 들어오면은 한 부분씩 체계적으로 해주는데 지금 나는 한 10분이나 얘기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 됐다고 신호해 주니까. 그렇죠. 예, 좀 10분 쉬었다 합시다. 맞아요. 네, 안녕, 잘 지내요?